자, 유체역학 리뷰 두 번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유명한 그 수로인데 퍼커크 힐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배예요. 배에서 이쪽 이제 강이 있고 산 너머에 다른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을 배를 이제 이어주려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배를 실어놓고 여기 이렇게 돌아가서 이 위에다 올려놓으면 여기 또 수로가 있거든요. 이 수로를 타고 이제 움직여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들의 형태, 이런 수로를 우리가 보통 이제 플룸이라고 그러죠. 플룸. 그러니까 지상에서 떨어져 있는 인공 수로를 대부분 우리가 플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룸 형태로 만들었고 이렇게 돌아가서 올라가는 그런 운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수업 목표는 뭐냐면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액체, 유체라고 하면은 사실 유체라고 하는 거는 흐르는 액체가 흐르는 거죠. 뭐 액체뿐만 아니라 머티리얼이 뭐 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유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흐름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어떻게 돼요? 흐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이동하고 있지 않는 액체에서의 힘을 이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수역학이라고 합니다. 그 정수역학을 오늘 알아보는 것이 수업의 목표고요. 이 정수역학이 대부분 적용되는 예로는 물속에서 어떤 물체가 잠겨져 있을 때 이 물체에 작용되는 힘들, 것들을 이제 정수역학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이런 정수역학이 또 적용되는 경우에 뭐 압력을 측정하는 것들, 어떤 위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압력을 측정함으로써 대기와 해양의 상태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건설환경공학은 아니지만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케미컬 프로세스라든지 공정, 그 다음에 자동차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데, 혹은 우리 쪽에서는 댐 같은 것들, 그런 다양한 수리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힘들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수역학이 다양한 부분에서도 뭐 꼭 유체가 흘러가지 않아서 유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힘의 균형을 잘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수역학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액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체, 그다음 액체에 미치는 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표면 장력, 그러니까 표면에 미치는 힘이고, 하나는 몸체에 미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몸체, 즉 몸체를 정의할 때 미소체적 혹은 미소부피에 미치는 힘을 우리가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여기에 DV가 나와 있죠. 이거가 미소부피인데, 요 안에, 요 DV 안에 미치는 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DV 곱하기 밀도를 곱해주면 질량이 되죠. 그래서 mg, 즉 무게가 되겠죠. 그죠? 무게가 되는 그 힘을 바로 우리가 몸체에 미치는 형황. 요 B가 뭐예요? body force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피 대신에 이 DV 대신에 이 DV를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미소 길이로 나타내는 거, 미소 길이를 미소 길이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는 그냥 각 면의 면적을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dx, dy, dg를 곱해주면 부피를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요 dv 대신에 이거 잘 못 그리는데, 그래서 여기를 대체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수역학이다 보니까 표면에 미치는 힘이 다 없는 거 아니라 뭐가 없어요? 압력은 있죠. 압력은. 즉 노멀 스트레스는 존재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어 스트레스, 그 전다 능력, 탄젠셔널하게 전면으로 미치는 힘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미치는 힘은 압력밖에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압력의 구분은 어떻게 되냐? 우리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x, y, z라고 놨을 때 요 중심에 여기에 미치는 힘을 우리가 P라고 합시다. 즉, 요 힘을 P라고 얘기했을 때 직육면체 전체, 요게 지금 화살표가 잘못됐는데 요게 여기까지 와야 돼요. 요게 P로 미치는, 요 압력이 미치는, 요 점에 미치는 것을 P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요 면과 이 전체 부피에 미치는 압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면에 미친 압력, 힘은 그 다음에 요 왼쪽 면에 미치는 힘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계산을 할까라고 봤더니 여러분 테일러 전개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학부에서 수학 뭐라고 그러죠? 대학 수학, 기본 수학에서 아마 테일러 전개,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이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 급수가 사실은 굉장히 쓸 데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 테일러 급수를 그냥 뭐 수학 시간에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냥 듣고만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테일러 급수가 아주 좋은 것이 뭐예요? 테일러 급수라는 것은 어떤 한 점에서 그 값을 알고 그 값의 거기 기울기, 그 점에서의 그 값의 기울기를 알 때 아주 가까운 옆에 있는 값을 다항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테일러 급수죠. 즉, 뭐 복잡한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값을 알고 여기 기울기를 알면 여기 있는 값은 내가 모르지만 바로 옆에 있는 값은 추정해 볼 수 있다. 그걸 테일러 급수를 사용해서 추정할 수가 있다.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표현인 거죠. FZ가 있을 때 이 Z는 여기 써 있지만 Z-Z0이죠. Z0에서 아주 가까운 값을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값. 그래서 이 차이에 뭐 M승에다가 이 원래 값을 곱하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얘네들의 다항식의 전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 얘는 원점 근처에서 아주 작은 Z, 즉 원점이 있고 아주 근처에서만, 아주 근처에서 혹은 여기서 아주 근처에서 값을 어떻게 돼요?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 지수함수는 익스포넨셜 뭐 x니까 사실은 이 복잡한 값이에요. 거기다 내가 z가 뭐야 돼요? 이 z를 곱하고 싶은데 z의 0.03. 0.03은 0에 굉장히 가깝죠. 0.03, 익스포넨셜 0.03 내가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계산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테일러 급수로 풀 수 있는 거죠. 테일러 급수를 어떻게 풀어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죠. 테일러 급수를 전개하면 익스포넨셜 z, 즉 여기서 뭐야? z0가 0인 거죠. 원점 가까이 근처에서 푼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공식 그대로 넣어준 거죠. zm이 되고 오버 m 팩토리얼이 되니까 요거를 전개해주면 1 플러스 z 플러스 z 스퀘어 플러스 쭉쭉쭉쭉쭉 나와서 이거는 쭉쭉쭉쭉 여기 점점점점에서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앞에 한 4-5항만 계산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어요. 0.03이다. 1 플러스 0.03 플러스 0.03의 제곱이면 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2 팩토리얼이니까 2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0.03이니까 3의 27 곱하기 10의 뭐 8승 마이너스 8승 오버 3팩토리얼이니까 3 곱하기 2, 6 그쵸?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기가 없어도 이렇게 하면 아주 작은 값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테일러 급수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아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요 값을 알죠? 요 값을 알아요. 요 값을 아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 얘가 미소부피라고 그랬어. 미소부피는 뭐냐면 굉장히 작은 부피. 굉장히 작은 부피니까 근처값이에요. 근처값. 그래서 기울기를 대강 알면 요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요 값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돼요? px-Δxy, 즉 부피의 반만큼만 나간 거죠. 그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요 길이가 어떻게 해요? 델타 x죠. 근데 요 값을 유추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요 값을 먼저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이죠. 길이의 델타 x의 반이죠. 그러니까 델타 x 오버 2만큼 빼주면 요게 좌표값이 되죠. 그거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x 마이너스 델타 x 오버 2.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가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 그 값을 그러니까 하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x를 중심으로 얘기할 거니까 익스펜션 시키면 이거 기울기 알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델타 x 오버 2 마이너스 x.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값 포인트죠. 빼주게 되면 이거 전체적으로 익스펜션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야.
이 펜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펜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 마이너스 델타 x 오버 델타 x 오버 2 플러스 라운드 스퀘어 p 오버 라운드 x 스퀘어 팩토리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테일러 곱수로 전개를 해준 거죠. 테일러 곱수로 전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은 그렇게 마이너스 위치가 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플러스만큼 가면은 그거의 위치가 되겠죠. x 플러스 델타 x 오버 2가 요 점의 좌표값이에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해주냐? 다 같은 방법으로 해줘서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 위와 아래를 비교해보면 뭐만 차이가 나냐면 중간에 기호만 좀 다르죠. 그죠? 중간에 기호만 좀 다르죠. 작용하게 돼서 각 면에 작용하는 힘은 면의 변정에 압력을 곱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프레셔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힘이죠. 압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면적을 곱해주면 돼요. 힘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이 첫 번째 거는 이쪽에서 미치는 압력이고 이쪽 거는 이쪽에서 미치는 압력이에요. 전체 압력을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압력을 차를 계산해주면 압력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서 미치는 힘은 어떻게 되면 돼요? dy dz 요 면의 면적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죠. 압력에. 그다음 이쪽에서 미치는 힘은 방향은 마이너스니까 x 방향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되니까 요 면에다가 요 면 dy dz에다가 요 프레셔 곱해주면 이렇게 오른쪽의 힘, 왼쪽의 힘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표현해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왼쪽 면, 오른쪽 면.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아랫면, 윗면. 그쵸? 그 다음에 요건 앞면, 뒷면이 되겠죠. 그죠? 방향이 되니까 J는 이쪽 방향이고 K가 이쪽 방향이고 J는 이쪽 방향이고 그러니까 그것들의 면에 미치는 압력을 전부 다 더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랄까 벡터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네들은 얘랑 오서고날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캔슬되지는 않지만 얘네들은 같은 축상에 있으니까 없을 거 없을 수 있네요. 그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붙으면 얘가 사라지겠네.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붙어서 두 개가 되겠죠.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싹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사실은 여기 뭐 했어요? 좌변 우변에 미치는 형이고 뭐가 사라졌네. 그죠? 뭐가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냐면 사실은 이 뒤에 있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된 애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이오더 텀이라고 그러죠. 고차항들. 고차항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주 작은 값이라 그랬죠. 아주 작은 값 옆이라 그래요. 델타 x는 아주 작은 놈이에요. 아주 작은 놈이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놈 곱하기 작은 놈은 더 작은 놈이 되죠. 그죠? 0.1 곱하기 0.1은 0.01이 되죠. 10 곱하기 10은 100이 되죠. 더 큰 놈은 더 큰 놈이 되는데 델타 x가 워낙 작다 보니까 제곱을 하거나 고차로 가게 되면 굉장히 숫자가 작아져요. 그렇죠? 얘네도 작은데 여기다 면적까지 미소도 어떻게 돼요? 얘네도 작은 놈들이죠. 델타 x, 델타 y. 얘네 가지고 곱하니까 엄청 작은 거죠. 그래서 첫 차항만 놔둬놓고 1차항만 놔둬놓고 나머지 고차항을 싹 캔슬 시켜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로 작다고 가정을 해서 다 없애버려서 얘네만 남은 거죠.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이런 공식이 되는 거죠. 즉 서페스에 미치는 힘은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압력 그레디언트라고 그랬죠. 프레셔 그레디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레디언트 프레셔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앞에를 이거를 하나의 어떤 뭐라 할까 그런 연산자라고 보게 된다면 이렇게 P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자, 이 그레디언트는 뭐예요? 여기 방향이 다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벡터라고 그러죠. 벡터 연산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 연산이니까 그레디언트다 벡터 연산이니까 스칼라로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스칼라양이 벡터양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는 벡터량이 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최에서 벡터량이 나와서 이 방향성의 힘의 표면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바디 포스는 이미 계산했죠. 앞에 쭉 가보시면 제가 처음에 바디 포스는 아주 쉽게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바디 포스는 당연히 무게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무게와 이제 프레셔까지 다 합쳐서 전체 토탈 힘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토탈 포스는 미소 부피, 미소에 미치는 아주 표면력과 부피력을 합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dv를 왼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df, dv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는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전체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아요. 즉, 총힘의 합.
어떻게 돼요? 시스템 움직이지 않는다. 그 시스템에 미치는 총합은 그 힘의 총합은 뭐가 돼야 돼요? 제로가 돼야 되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왜? F는 ma였죠. A는 어디서 나와요? 움직임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딴 데서 나오지 않아요. 즉 A가 제로다 보니까 이 어떻게 돼? 총 힘의 합은 사실은 제로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로의 벡터라고 썼죠. 얘가 제로니까 전체가 제로가 되고 이 힘은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즉 프레셔 그레디언트와 요 바디 포스, 그죠? 바디 포스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방향으로의 총 힘의 합은 제로가 돼야 되니까 gravitational acceleration은 어떻게 돼요? x 방향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z 방향을 지구 중력 방향이라고 놓게 된다면 x 방향의 저거는 사실은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다 보니까 라운드 p 라운드 x도 제로가 돼야 되고 얘가 제로가 되다 보니까 라운드 p 라운드 y도 제로가 돼야 돼요. 뭐만 남냐면 얘만 남죠. 왜냐하면 얘는 존재하니까 중력 방향으로. 그래서 라운드 p 라운드 g는 마이너스 로 g가 되는 거죠. 왜? 방향은 이쪽 방향이니까. g의 코디네이터는 어느 식이에요? 우리가 정의했을 때 g의 z 코디네이터는 이쪽 방향이었어요. 근데 g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라운드 p 라운드 g는 마이너스 로지가 되고 이 로지를 우리가 감마라고 부르죠. 마이너스 감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뭐냐? 여러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적분하면? 적분 가능하죠. 오른쪽이 g의 함수이긴 해요. 사실은 로도 그렇고 g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랑 g가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그 다음에 density도 여기랑 대기 압력이 크게 바뀌진 않겠죠. 물론 여기랑 저 하늘 올라가면은 로는 바뀝니다. 그죠? 로는 바뀌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안 바뀐다고 보면 되죠. 그죠? 로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또 대기는 또 바뀔 거예요. 왜냐 암축률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랑 저기 하늘 위랑 공기 압력이, 공기 밀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단지 위치에만 따라서도. 근데 물은 어떨까요? 물은 한 2-30m까지는 덴시티가 압력이 세졌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한 10,000m 정도 내려가면, 10,000m는 좀 어려우니까 한 1,000m, 2,000m 내려가면 서페스 워터의 무게랑 바텀 워터의 무게가 좀 다르겠죠. 하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도 일반적으로 온도나 압력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컨스탄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운드 P, 라운드 Z를 좌우변을 전부 다 Z로 적분할 수가 있겠죠. P는 그래서 로지 G가 되는 거죠. 그죠? 로지 G. 그래서 압력은 로가 심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Z에 어떻게 컨스탄트하게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압력을 잴 수가 있어요. 압력을 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압력계를 잰단 말이에요. 압력계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은 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압력계가 있으면은 재는 그 압력을 우리가 게이지라고 그래요. 게이지 압력. 게이지 압력은 뭐냐면 앱솔루트 압력에서 애트모스피어릭 압력을 빼준 거를 게이지 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체라고 보면 여기 진공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압력계를 딱 놓게 되면 압력계를 바닥에다 놓고 딱 재면 어떻게 되냐면 대기 압력을 일단 다 재죠. 대기 압력 다 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압력, 그걸 이제 게이지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대기 압력이고, 요거 재고 게이지 압력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전체를 앱솔루트 압력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대기 압력이 바뀐다. 여기서 눌러주고 있는 내 머리 위에 있는 압력이 바뀌어준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 태풍이 온다는 얘기는 기압이 바뀐다는 거죠. 기압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압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뀌겠죠. 요 선에서 여기 뭐 더 내려가거나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게이지가 재는 것. 그러니까 하나는 대기 압력을 재주고 하나는 어디선가 압력계를 해서 딴 걸 잰 다음에 빼주면 우리가 실제 압력을 알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체 압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압력을 잴 수가 있고 대기도 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탱크가 있어요. 물탱크가 있고 여기에 기울어지게 연결된 액축의 관이 있어요. 마노미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이 있을 때 압력 차이 델타 P, 즉 여기의 압력과 여기의 압력 차이에서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에서
어떻게 L만큼 올라가겠죠. L만큼 눌러주는 값에 의해서 쭉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면 이 액주계가 가지고 있는 민감도를 탱크의 크기, 관의 직경, 그리고 비중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의 위치와 이게 1의 위치죠. 이게 2의 위치죠. 그러면 이 압력차, 즉 여기와 여기와의 압력차가 결국 이 델 P에 여기서 탱크에 미치는 압력과 동일하겠죠. 그만큼의 차이인 거예요. 여기가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P1과 P2의 압력차가 델타 P와 똑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은 얘의 내부는 어떻게 돼요? H1 요만큼 떨어졌죠. 요만큼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원 G H1 그다음에 H2 요게 이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양이고 H2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간 양. 내려간 양과 올라간 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액주계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액주계는 부피가 이만큼 더 올라간 거죠. 요만큼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간이 작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조금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H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내려간 양의 차이, 즉 요만큼의 이 압력 차가 요 H1 플러스 H2 요만큼 물이 올라간 양이 뭐야? 결국 전체 압력 차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H1만큼 내려간 부피만큼 L 부피만큼 올라갔으니까, 그죠? H1 요만큼 내려간 요만큼의 부피만큼 요만큼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면 요 H1 내려간 양만큼 부피를 계산해 보면 파이 D 스퀘어 오버 4의 H1 이퀄 파이 D 스퀘어 오버 4의 L 곱해준 양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H1과 우리가 이 관계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H2와 L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사인 코사인 관계겠죠. 사인 코사인 관계니까 그거를 이용하면 H2는 L 사인 세타가 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H1에는 요거 집어넣어 준 거고요. H2에는 L 사인 세타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델타 P는 로원 G L 사인 세타 이렇게 갖고 표현될 수가 있죠. L 앞으로 꺼내주면 사인 세타 플러스 D 오버 D 스퀘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L을 구하고 싶다. 얼마만큼 L을 올라갔는지를 계산하고 싶다. 요 L만큼 올라갔죠? L만큼 올라간 그 거리를 계산하고 싶고 L만 남쪽으로 주고 다 왼쪽으로 옮겨주면 되죠. 그래서 L은 델타 P 오버 로1 G 가로 열고 사인 세타 플러스 가로 열고 D 오버 D 가로 닫고 스퀘어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민감도를 확인하고 싶어요. 민감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H가 얼마나 바뀌냐에 따라서 L이 얼마만큼 바뀌냐를 얘기한다면 유튜브랑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유튜브는 뭐냐?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똑같이 움직이는 게겠죠? 똑같이 움직여서 이 안에는 뭘 넣어주냐면 물을 넣어줘도 되고요, 수온을 넣어줘도 되고 해가지고 압력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것을 보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H는 델타 P 오버 로 H2OG라고 넣을 수가 있죠. 그냥 간단한 거예요. 압력차는 그냥 로지 H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에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델타 P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이걸 노멀라이즈 시켜버린 거를 우리가 센시티비티로 정의를 합시다. 그렇게 되면 L 오버 H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앞에 좀 지저분한 애들은 스페시픽 그래비티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센시티비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압력 간의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이제 압력도 구했어요. 그 다음 바디 포스도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뭘 하고 싶으냐면, 이제 물체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뭐 물에서 미치는 힘은 다 알았어요. 그러면 적용을 시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가장 좀 이제 압력도 계산을 해봤고 압력을 어떻게 재는지도 알았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거기다가 물체를 하나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학생 하나 물속에 집어넣고 학생이 얼마만큼 힘을 받냐,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그게 왜 또 중요하냐면 수문 같은 거 있죠. 물 이렇게 댐이 쫙 있다. 그러면 수문이 어디 있어요? 위에 있지 않죠. 위에 있지 않고 바닥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바닥에서 이제 뭐가나 중간에 있을 때 이 수문에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냐, 각도도 다르고. 그랬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설계해 줄 거냐를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잠겨져 있는 물체에 어떻게 얘네들이 힘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잠겨져 있는 물체에 이 미치는 힘이, 또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잠겨 있는 물체 표면에 작용하는 그 반력,
즉 얘가 여기서 힘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힘을 더 줘야 버티겠냐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발력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힘이 어떤 방향으로 미치느냐, 그죠? 사실은 어떻게 돼요? 정수역학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렇게 된 것보다 힘이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이쪽 힘밖에 없어요. 이쪽 힘은 없지. 위쪽에서 그러니까 위쪽 힘밖에 없죠. 옆쪽에서 있는 건 캔슬이 되니까. 다만 얘네들이 이쪽이 물이 아닌 대기라면 어떻게 돼요? 문이 있으니까 여기 대기고 여기는 물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노멀 스트레스가 바뀌겠죠. 노멀 포스 균형이 바뀌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즉 힘의 크기, 매그니튜드, 그다음 방향, 그다음에 작용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즉 이렇게 뭐냐면 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은 좀 없겠지만 문이 저렇게 붙어 있어요. 좀 어리석은 설계죠. 저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어요. 이게 되겠어요? 문을 저렇게 열어놓으면은 위가 부러질 수도 있고, 허나 이렇게 해야지 좀 문제를 풀기가 쉬우니까. 문도 이제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죠. 문은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억지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리퀴드 서페이스예요. 서페이스고 여기 덴시티가 있는데 힘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결국 이 FR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FR을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문을 여기다가 꺽쇠를 단다. 그러면 꺽쇠에 받는 힘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잠그려면 어느 정도 힘으로 잠가줘야 되느냐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DF라고 하고요. 이게 단위 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단위 면적에 dx, dy가 될 거고요. 이렇게 dx, dy에 놨다. 뭐 하는 거예요? 미소 놨다면 어떻게 돼요? 다 적분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적분할 거예요. 모양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힘을 계산해 보면, 자, 표면 위의 단위 면적 da는 dx, dy예요. 즉 여기의 면적은 dx, dy로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의 힘은 어떻게 되면 돼요? 적분해 주면 돼요. 이 a라는 이 공간 안에서 이 작은 면적을 미치는 힘을 전부 다 적분하는 거죠. 즉 df 로 da 이 단위 면적에 미치는 힘, 그죠? 요 로를 곱해 준 다음에 여기다가 적분을 해주면 이게 p여야 되죠. 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p여야 돼요. p를 적분하게 되면 면적을 적분하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은 p equal p not 플러스 로 gH죠. 그죠? 적분해 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적분에서 앞에서 정수역학 부분에서 압력을 배웠죠. P는 어떻게 돼요? 로지 깊이로 적분한다. 그래서 로지 H가 나왔죠. 로지 H가 나왔고요. 근데 H는 어떻게 돼요? H 다시 들어가 보면 H가 어딨나 봅시다. H가 어딨나 보면은 H가 요게 이제 요 깊이가 이제 H일 거예요. H인데 여기가 전부 다 H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H를 어떻게 되느냐? H는 Y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그렇죠? Y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요거를 H 대신에 넣어줘서 Y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력이라는 거죠, FR에.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근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게중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무게중심. 그래서 무게중심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Y의 면적의 Y 방향의 저 센트로이드니까 YC라고 표현을 하죠. 얘를 YC 이렇게 적분한 걸 우리가 YC 곱하기 A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센트로이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적분을 조금 더 이 파트를 조금 편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포함시켜주면 P not 플러스 로지 HC에 곱하기 A를 하면 되겠죠.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 전체적으로 나타내주면 그냥 PC, 센트로이드에 미치는 뭐가 돼요? 이 센트로이드의 그 무게중심에 미치는 압력이 PC죠. 그죠? 이게 PC라는 얘기예요. 로지 HC 플러스 P not이. 그래서 이게 PC니까 이 발력은 FR은 PC 곱하기 A 해주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리스판스고요.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잘 보시면 그림에서 뭐냐면 방향 없이 이쪽으로 전체 미치는 힘을 계산해 준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컴포넌트와 이 컴포넌트를 알고 싶어요.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발력이 미치는 위치를 Y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Y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 Y 프라임 그 발력이 미치는 그 힘 위치. 예를 들면 이 꺽쇠
이 부분에 미치는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미치는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위치를 y''이라고 하면 y' 곱하기 fr은 인티그레이트 a 그 다음에 그 포지션 y 곱하기 pd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이 y''이 결국은 그 y까지 거리니까 정리해 보면은 쭉 계산을 해서 여기다 p에다가 원래 p를 우리가 알죠. 그래서 로지 h를 집어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p not y 플러스 요 로지 h 대신에 y 사인 세타가 들어가서 y 제곱 사인 세타가 된 거죠. 그래서 y 사인 제곱 세타가 됐고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렇게 표현해줬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예요? 두 번째 항을 우리가 뭐냐면 x 단면의 2차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요거 아마 재료학이랑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 x면에 걸리는 x방향의 힘 그게 이제 2차 모멘트인데 2차 모멘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요 y''에다가 이걸 쑥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yc 모으고 p not 모으고 로지 사인 세타 그다음에 요거는 요 부분만 갖고 이제 센트로이드 꺼내 놓고요. 그다음에 a를 묶어 놓고 그다음에 없는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요게 뭐였냐면 또 반력이었죠. 원래 반력이 되었으니까 YCFR 플러스 로지 사인 세타 2차 X방향 모멘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 정리하게 되면 반력이 미치는 힘의 위치 Y'은 센트로이드 플러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냐면 같은 주변 압력이 단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에서 미치는 거랑 이쪽에서 받쳐주는 거니까 P낫은 대기 압력이죠. 이쪽에 걸리는 대기 압력이랑 위쪽에서 걸리는 대기 압력이 동일하니까 P낫은 캔슬이 되는 거고 요거 무게에서만 걸리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은 그냥 Y'은 바로 Y 센트로이드 플러스 관성 모멘텀을 YC로 나눠준 거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이게 Y의 표현, Y의 반력이 미치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X방향 위치는 뭐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이 다른 것이 X방향 단면에 미친 2차 단면 모멘트니까 그것만 표현을 해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뭐 이건 공식은 더 유도하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변 압력 무시하면 아까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2차 단면 모멘트를 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 반력이 미치는 위치는 바로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유착하게 배운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대학 들어와서 그러면 수능 시험도 준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고는 반드시 잊어먹어야 되죠. 그래서 잊어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를 하는 거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반력이 미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요 꺽쇠라든지 요게 미치는 힘들을 계산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수문을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5m 폭에 5m 폭이 5m예요. 그 다음에 기울어진 수문이 저렇게 놓여 있어요. 그럼 위에 경첩이라고 제가 써낸 꺽쇠라고 하죠. 경첩이 달려 있을 때 수문에 작용하는 물과 공기에 의한 반력 FR을 결정해라. 그런 얘기죠. 얼마만큼 힘이 지금 미치느냐 결정을 해보면 자 그러면 수문 밖에서 작용하는 힘은 대기 압력이죠. 대기 압력이니까 P낫은 대기 압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에 작용하는 힘은 앞에서 배웠지만 반력은 센트로이드 곱하기 A 하면 반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지 HC 센트로이드의 프레셔를 A에다 곱해줬고요. 그 다음에 HC는 D 플러스 L 오버 2 사인 30도 곱하기 LW 해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588kN이 나왔어요. 여기서 L은 뭐예요? 이 길이가 될 거고 W가 폭이에요. 5m. 그래서 값을 다 넣어주면 반력은 이제 588kN 나왔어요. 이건 앞에 있는 강식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방향을 한번 위치 공식을 이용해서 y 방향의 위치 공식 센트로이드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 센트로이드는 D 오버 30도 그 다음에 L 오버 2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6m가 센트로이드의 위치예요. 그죠?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 A는 면적이니까 L 곱하기 폭
길이 곱하기 폭이니까 4m 곱하기 5m니까 20m 제곱 되고요. 관성 모멘텀은 1/12 WL 큐빅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이나 물리학 시간에 이미 다 유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랑 관계가 있어요? 2차 관성 모멘트는 형태랑 관계가 있죠. 이게 문이 직사각형이냐 삼각형이냐 아니면 원이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야 다 1/12가 바뀌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게 왜 1/12인지 근데 이건 직사각형이니까 1/12를 집어넣어 준 거죠. 뭐 적분하고 그렇게 되면 요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성 모멘트 계산해뒀더니 요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발력에 미치는 힘은 여기다가 센트로이드 넣어주고 요거 2차 모멘트 넣고 있고 A 알고 센트로이드 위치 아니까 계산하면 6.22m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X 방향을 구하면 요거는 2.5m 정도 되죠. 2.5m 발력에 미치는 영향, 위치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전부 다 요게 이제 꺽쇠에 미치는 힘, 요게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요게 그런 힘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는 비슷한 문제지만 이제 탱크 안에 액체가 위와 같이 채워져 있어요. 액체의 표면에서 측정한 압력이 4,790이라고 하면 이 문을 닫고 있는데 필요한 발력 FT를 계산해 보자. 이제 버티는 거죠. 이 문이 얼마나 꽉 우리가 용접을 해놔야 이게 안 닫히거나 아니면 뭐 꺽쇠가 들어가거나 버티는 힘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이 발력부터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기본 방정식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발력 공식은 센트로이드에 걸리는 압력 곱하기 A, 면적을 곱해주면 발력 자체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은 없죠. 그죠? 발력이 미치는 위치의 힘은 없어요. 왜? 이거는 수직으로 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Y'만 넣으면 되는 거죠. Y'만. 그래서 발력이 미치는 수직 방향의 힘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센트로이드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요 문에 미치는 힘의 분포는 어떻게 돼요? P0 플러스 P 애트모스피어 그 다음에 로지엘 이 길이만큼 바닷가 위와 아래가 미치는 힘이 다르죠. 정수역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실 로지 이치만 아시면 돼요. 여기와 여기가 미치는 힘이 다르다. 정수역학에서는 특히 물에서 대기는 우리가 다룬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물은 거의 이게 뭐 10m만 돼도 밑에와 위가 받는 힘이 다르죠. 서페스에서는 여러분들 수영장에서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답답하고 꽉 힘을 받죠. 한 1m만 내려가도 막 몸이 눌리는 느낌 받을 겁니다. 그건 왜 그래요? 위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그러죠. 위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그게 옆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서 있어 물로 쭉 들어가면 옆으로 이렇게 쫄리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어떻게 돼요? 그게 쌓여서 나한테 밀어주는 거죠. 물론 이제 내 몸에 안에 있는 바디가 이제 프레셔랑 이제 언밸런스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문이 있다. 이렇게 기둥이 있다. 기둥은 아니겠죠? 문이 있거나 벽이 있으면 여기서 받는 그 물이 쭉 여기 쌓여 있는 힘이 전부 다 일로 다 받는 거죠. 각 위치에서는 점점 밑으로 갈수록 밑에가 힘을 더 많이 받는 거고요. 이 바로 그림이 그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발력과 발력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FR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0 플러스 로지 HC 센트로이드 위치 그 다음에 곱하기 A 센트로이드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중간에 있겠죠? 중간에. 그 계산 안 해봐도 알겠지. 이거는 뭐 중력이니까 L 오브 2로 계산해서 중간에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되고요. Y'은 센트로이드 플러스 이렇게 계산해서 요만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를 계산해보면 여기에 있는 모멘트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총 모멘트는 다 더하면 제로가 돼야 되죠. 제로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발력 FTL 마이너스 여기서 받는 거와 여기서 받는 것들의 차이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FT는 FR 발력 1-Y'L 요거와 동일해야만 이게 버티는 거죠. 밑에서 경첩을 받는 힘이.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서 말씀드렸지. 여기서 밑에 경첩. 여기서 받는. 여기서 밑에의 힘을 여기서 위에서 경첩이 있다면 경첩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에서 밑에까지 받는 힘을 버틸 수 있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받는 힘을 다 계산을 해보면 결국 2566N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정수역학의 공식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에 배웠던 거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체역학의 리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억하는 것. 특히 센트로이드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뒤에서 나오는 거 수리학은. 근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여러분 정수역학에서 바닥에 미치는 거는 각 위치의 압력은 로지 Y, 로지 H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유체가 흐를 때도 항상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그런 정수역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유체역학에 배웠던 걸 꺼내서 예제도 풀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힘 배웠죠? 힘 배웠으면 뭐 배워야 돼? 우리 매스 컨저베이션 방정식은 사실은 안 배웠어요. 아직. 그 다음에 힘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그러면 정수역학 배웠으니까 다음에 배울 거는 매스 컨저베이션이랑 이 힘이 컨저브 되는 거, 그러니까 모멘트 컨저베이션 방정식이랑 에너지 컨저베이션 방정식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검토를 해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미 배웠을 겁니다. 유체역학에서 배웠고 다만 여기서 검토를 위해서 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세 가지를 배우고 오늘은 정수역학을 배웠습니다.